그 6월 라이브 때 한강 나가서 라이브 했을 때 그 되짚어 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조선 쪽 피팅 밸브 말씀을 그때 해주셨어요. 지금 제일 좋게 보시는 게 뭐냐? 피팅 밸브 말씀을 하셨는데 신고가 가는 것들이 많은데 하반기는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시적인 이슈냐, 지속될 수 있는 이슈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인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피팅 밸브 같은 것들은 아까 이제 제가 계단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수주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글로벌 에너지 흐름의 변화가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 10년 동안 이제 전통 에너지에 대한 캐펙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다들 알다시피 뭐 전기차 되면은 휘발유 안 쓰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전통 에너지를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를 비롯해가지고 중동 국가들이 이제 산유국들이 이렇게 유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제 증산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 뭐 즐긴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증산 여력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투자가 전혀 안 됐었기 때문에 다 노후화된 유정일 뿐이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오펙 플러스 결정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찔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증산 여력이 없기 때문인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재 오일머니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탈러시아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통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와 관련된 것들은 밸류체인들은 다 좋아지는데 그게 저는 이 뭐 2분기, 3분기 이게 아니라 한 2, 3년 지속되는 어떤 트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꼭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좋은 부분은 매출액 부분, 이제 수주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쌓여가고 있지만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철강 가격이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뭐 하향 트렌드에 들어서 있다 보니까 원재재 가격. 그래서 이제 원래 뭐 피팅이든 뭐 조선이든 다 철강을 기본 베이스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는 뭐 드라마틱하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빠지면은 보통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레깅을 해서 이제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분기 실적부터는 이제 원가가 좀 개선되는 거를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계단식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매출액은 이제 수주 잔고가 쌓였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증가하고 오히려 이제 4분기 갈수록 원가는 더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제 철강 가격이 계속 이렇게 안정화된다라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익이 되게 좋아지겠죠. 그 당시마다 그 조금 내가 이제 신규로 사도 매력적인가를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라도 내가 신규를 살 것이냐 그러면 계속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근데 이 가격에 신규를 살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글쎄 이러면은 사실 이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글쎄요. 요즘에 은행들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계속 지지부진하죠. 은행들은. 네, 그렇죠. 2분기까지 실적은 좋았는데. 그렇죠. 실적은 좋았죠.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도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이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안 좋았죠. 이제 금융지주는 사실 전반적인 실적은 좋진 못했고, 그러니까 은행은 좋았고, 증권은 안 좋았고, 보험도 좋고, 이런 구조, 금융 쪽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거의 뭐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이 은행주가 거의 은행이 많이 이제 은행 비중이 제일 크죠. 그렇죠. 포지션이 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싸고 배당이 뭐 한 8% 뭐 이렇게 나오니까 6% 8% 나오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제 어찌됐든 은행의 핵심 이익 지표라고 할 수 있는 NIM,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금리가 오를 때는 같이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중금리가 이제 고점을 찍고 약간 좀 횡보하거나 좀 내려오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NIM이 2분기까지는 이제 쭉 좋아지다가 3분기에는 오히려 옆으로 기거나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싫어가지고 이제 기관들은 많이 매도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PER 지금 한 4배밖에 안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싼데 이제 뭐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NIM이 3분기 때 꺾일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측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PER 4배면 뭐해? 순이자 마진이 꺾일 텐데. 그래서 뭐 시크리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PR 2배, 3배짜리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뭐 이렇게 막 던지다 보니, 그러니까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좀 지겹도록 들은 거는 피크아웃 이슈. 그렇죠. 아우 지겨워. 이제 이게 고점 아니냐, 피크아웃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NIM도
피크아웃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 버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싸긴 해서 이제 뭐 은행별로 좀 선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라는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피딱지가 네. 얹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지겹도록 들어가지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은행을 비롯한 이제 금융지주사 투자하실 때 내가 모멘텀 투자를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이제 배당 투자를 하는 건지 본인이 명확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은행 좀 고민스러운 거는 최근에 이제 리츠도 사실 주가 많이 빠졌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리츠도 이제 배당 투자에 가깝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7%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5,000원대 상장했던 것들이 4,000원 초반대로 다 떨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 수익률이 뭐 5%, 심지어는 뭐 주가 6,000원까지 오르면서 이제 4%까지 떨어졌던 게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7%까지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매력이 많이 증가했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듯이 은행주도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 싸다라는 인식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배당주는 이게 역설적으로 최고의 호재가 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배당 그렇죠, 수익률이 배당 높아지니까 수익률 물론 이제 네. 추가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주가가 이익이 떨어지면서 안 깨진다, 이익이 안 깨지고 그렇죠, 배당이 이익은 꾸준하고.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렇죠. 뭐 확정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리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깔고 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거의 확정에 가깝죠, 사실은. 은행보다도. 근데 이제 배당 투자하려고 들어갔다가 네. 마이너스 한 1-20% 되면은 아 이거 3년치 배당, 4년치 배당 물려버렸는데 이래가지고 또 손절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것도 안타깝고 그래서 항상 그 본인의 투자 목적, 네, 그렇죠. 본인의 성향을 그래서 더 파악하셔야 되는 약간 거고. 좀 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자산의 한 20% 정도는 배당주로 깔아서 그러니까 월별이 아니라 이제 분기나 반기 단위로 뭔가 이제 캐시플로우가 발생하게끔 포트폴리오를 짜놓는다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계좌를 뭐 배당 계좌, 뭐 성장주 계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따로 써야 이제 운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는 어떤 거로 이야기하든 앞부분에 이제 일단 깔고 가는 섹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거의 비중 한 30% 되기 때문에. 네. 아 근데 계속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업황 자체가 예. 워낙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제 글로벌하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엄청나게 이제 감소를 했는데 특히나 이제 1분기 때는 유럽 판매량이 감소했고 2분기 때는 이제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에서 1분기 때 감소했고 2분기는 이제 중국 락다운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감소했고 그리고 현재 그 판매량이 회복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건 사실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한 3분기부터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업사이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있었죠. 지금 버전의 전망은 대부분 내년 2분기까지도 반도체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그 폭이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 10%, 15% 이게 마이너스 20%냐, 마이너스 10%냐, 이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제 올해 3분기가 이제 어찌됐든 하락률로 봤을 때는 좀 반대로 피크아웃하는 이제 좀 하락률은 가장 저점을 찍고 하락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등하는 게 아니라 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락률이 약간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4분기 때는 올해까지도 이제 서버용 디램이 너무 업황이 좋아요. 3분기까지도 지금도 좋은데. 서버용은. 네. 다만 이제 4분기 때 약간 재고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우려감은 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도전에 직면하겠죠. 3분기는 여전히 디램 가격이 이제 계속해서 빠진다. 그리고 이제 4분기는 이제 우리가 가장 좋게 봤던 서버용 디램의 재고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도전 과제들이 있다 보니 이제 대부분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또 기회를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반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올해 이제 상반기 때 워낙 그러니까 휴대폰 판매량이 안 좋았다 보니 네. 그게 이제 베이스가 돼서 내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이제 개선의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보니 기저효과. 네, 그래서 저는 IT는 계속 안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제 3분기, 4분기 내에 저점을 찾아야 된다.
네. 이제 그때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저점이 언제 될지 혹은 보는 사람마다 그 이제 관점이 좀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3, 4분기 때 IT를 사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타이어 데이터 좋던데요. 타이어 코드 쪽도 좋을까? 요게 사실 작년에 네. 이건규 대표님이 저희 Y3 찾아주셨을 때 타이어 코드 쪽 좋다고 말씀 많이 하셨었고 그 이후로도 뭐 그게 계속 막 신고가 가고 좋았었는데 어떤 연유였을까요? 뭐 경기 좀 안 좋아지고 하면서 타이어 코드 관련된 업체들도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는 있는데 이게 상대 매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건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업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저도 보고는 있어요. 특히 이제 자동차 쪽으로. 뭐 타이어 코드야 다 자동차 쪽으로. 전기차의 비중이 더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유효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보면 이제 주가도 많이 떨어져 갖고 밸류에이션도 뭐 과거처럼 근데 이제 비싸지 타이어 않을 코드 쪽은 계속 스프레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재료하고 제품 가격, 그러니까 원재료하고 제품 가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은 스프레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최근 거는 타이어 코드 제가 스프레드를 못 봐서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틸 코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스프레드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섬유 방식이 있고 스틸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스프레드를 원재료하고 판가하고 좀 보시면 될 텐데. 섬유 방식은 제가 못 봤고 스틸 방식은 지금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것도 아까 말씀해주신 약간 원재료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약간 그런 아이디어로. 맞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그렇죠? 거의 뭐 에코프로 BM하고 LNF,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은 조정을 좀 받는다 싶으면 또 어느샌가 또 다시 또 고점 또 가 있고 막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가장 어렵게 보는 섹터이고요. 어렵다. 그러니까 맞추기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드는데 저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시장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뭐 3프로 가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무나 다 좋게 보고 있다 보니 이게 저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약간은 좀 IR이 좀 과장되어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면은 뭐 일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약간 뭐 관계 뭐 이제 지분을 뭐 약간 좀 정리하고 싶은데 뭐 그 전에 이제 IR을 좀 세게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가 슬슬 매각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니켈 비롯해가지고 뭐 알루미늄 뭐 전부 다 이제 가격이 다 빠진 상태인데 이제 그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는 아직 우리 제품 가격 안 빠지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약간 좀 의심스러운 거죠. 정말 제품 가격이 안 빠지고 있을까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빠졌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업황이 엄청 안 좋습니다. 뭐 이익이 엄청 깎입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는 엄청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좀 미스하게 되면은 우리가 되게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이익을 조금 미스했을 때 주가 반응을 우리가 많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강력한 IR, 회사 측에서 굉장히 강력한 IR,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그걸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이제 수용하는 쪽에 가까운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주체가 아예 없는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 경험적으로 봤을 땐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닐까? 물론 이제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은 저도 보이진 않아요. 그 말이 맞다 아니다가 다만 정황상 봤을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게 이제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림은 맞지만,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그림만 봤을 때는 약간 좀 불안은 하다. 왜냐하면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재고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샀던 것들이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 어찌됐든 예전에 쌓아놨던 재고가 있으니까 원재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마진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지만 제품 가격,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사이클에서는 전반적인 제품 가격까지 같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예전에 비싸게 샀던 재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저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다. 다만 그 부분이 약간 조금 미심쩍거나 약간 조금 퀘스천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이제 요 정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음식료주 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음식료주도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하반기 때는 그러니까 인플레가 좀 꺾이면서 아까 이제 철강제 꺾이면서 관련된 그런 제품을 쓰는 원재료를 쓰는 회사들이 좋아진다고 했듯이 네, 네. 지금 뭐 밀 가격 비롯해가지고 뭐 옥수수, 뭐 대두 이제 가격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가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레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4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음식료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이미 다 올려놨고 네. 4분기부터는 이제 떨어진 원가가 반영되면서 이제 이익이 좋아질 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밸류도 싸잖아요, 음식료가 네. 지금.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출입 데이터를 보고 그게 이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마진이 뭐 하반기 때 이제 분명히 좋아질 부분도 있고 탑라인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만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좀 꺾인다라고 하면 좀 고민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하반기 때 마진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탑라인이 약간 좀 둔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 그래도 발표가 되겠죠, 250만 호. 네. 그거를 이제 전후로 해서 건설주나 네. 기자재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되게 어려운데 네. 업체별로 그 오른 공사 대금을 얼마만큼 협상력이 있어서 네. 그걸 이제 전가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시공사라고 하면은 조합원들하고 이제 어떤 협상을 통해서 네. 가격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업체마다 다 다르다 보니 어떤 업체가 얼만큼 더 좋게 나올지는 되게 좀 지금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 건설 회사들은 마진 예측이 되게 어려웠고요. 지금은 좀 더 어려워진 상황, 그러니까 예측 자체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싼 거는 확실히 싸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엄청 싸긴 싼데 손은 잘 안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테리어는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사도 뭐 별로 없고 매매도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침체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된 이제 수요, 인테리어 관련된 수요는 지금 뭐 최악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조선주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도 저는 좋게 봐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걸까요? 거의 뭐 현대 미포조선 빼고는 네. 다른 조선사들은 거의 쭉정이던데요? 근데 이제 다른 주가가 다 빠졌잖아요. 네. 그거 상대 비교를 하면은 예. 상대 수익률은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가요? 네. 시장 대비? 네. 그러니까 저는 절대적인 이제 절대적인 수준도 뭐 나쁘지는 않았죠. 약간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지금 수주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쵸,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최근 뭐 IR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철강 가격이 뭐 다 빠지고 후반 가격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있다 보니까 뭐 한 2년 후에는 지금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마진이 빵프로에서 20%까지 갈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진 확실히 그러니까 더 높은 성과에 받았고 그리고 이제 후반 가격이 더 빠졌고 떨어지죠. 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마진은 쭉 좋아지는 구조다. 향후 한 2년에서 3년간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면 뭐 지금도 괜찮다. 근데 이제 저는 좀 괜찮다고 보는 게 이번 사이클이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전통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지난 10년 동안 없었고 네. 향후 적어도 2, 3년간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이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것들은 저는 다 웬만하면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철강 가격도 빠진다. 원가도 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에너지 관련된 거는 네. 만약에 그러니까 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전쟁이 끝나면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에너지 관련주들은 또 180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약간은 이제 베타가 이제 마이너스 성격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그런 주식들이 좀 오르고 시장이 좋을 때 뭐 예를 들어서 IT 갈 때는 오히려 네. 더 빠지고 네.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다만 이제 탈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좀 정책적 내지는 정치적으로 이제 러시아를 이제 배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60을 가져왔으면은 이걸 계속 60을 받기는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제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뭐 명분도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60이었으면은 네. 적어도 한 2, 30까지는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미국에서 가져오든 중동에서 가져오든 뭐 동남아에서 가져오든 뭐 어디서든 이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운송에 대한 어떤 그런 루트가 바뀌기 때문에 배도 더 필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개발한다고 하면은 거기와 관련된 이제 뭐 유정용 관관이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계속해서 이제 쓰일 수밖에 없는 그거는 이제 저는 러시아 전쟁이 끝나도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뭐 이런 그 에너지 관리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플레 관리법 뭐 이래가지고 사실 이제 계속 이제 전통 에너지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 전쟁이 끝나도 계속되는 트렌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는 좀 출렁일 수는 있어도 예. 저는 계속 가져갈 만하다. 길게. 네. 끝내기 전에 네. 지금 이제 얼추 2,400 후반, 네. 2,500까지는 회복을 못 하고 있고 요 즈음에서 좀 우리가 새겨야 할 조언 같은 거, 네. 예. 잊지 말아야 할 점, 좀 네. 같이 좀 총평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주식 투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300에 사서 뭐 2,500에 팔고 나오고 이런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냥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야 되나요? 지금 팔아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고 하면 항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의 관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만 이제 주식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 자산 배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마음 편한 비중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60일 때 마음 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20이어야지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80이어야지 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비중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투자 경험을 여러 번 쌓으면서 나한테 맞는 주식 비중이 얼마일까에 대한 고민이 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평균적인 수준이 저는 노멀한 수준이 6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비중이요? 금융자산 내에서. 금융자산 내에서 부동산 주식의 자산 비중. 이런 거 다 빼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중 정도는 저는 지금 들고 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긍정적이어도 안 되고 저는 이제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부정적이어도 안 되고 긍정적이어도 안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요 이제 주식 유튜브들 보면은 대부분의 패널들이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요즘엔 이제 거시경제의 지표를 보면은 뭐 사실 좋은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대부분의 패널들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누가 더 이제 경쟁하듯이 나는 더 부정적으로 봅니다. 뭐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좀 들다 보니 네. 그것도 약간 좀 한쪽으로 좀 쏠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주식은 이제 거시경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개별 주식, 그러니까 개별 기업을 보고 네, 그렇죠. 투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개별 기업이 매력적이라고 하면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 주식은 계속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건은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주식이 있냐 없냐가 관건이다.